오늘 반드시 처리해. 그놈을 못 잡으면 니들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민두식은 병상에 누워서도 이를 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떨어진 핸드폰 너머로 조폭들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문태경은 주위를 살피며 신호등이 깜빡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루시아는 문태경과 연락이 닿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태경 씨까지 잘못되면 전 못 살아요. 루시아는 매일 문태경과 통화하며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자신만만하게 넘기던 민태경도 민두식 앞에서는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을 구하러 간 모태주와도 연락이 두절되자 루시아는 굳게 잠긴 민두식의 서랍을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랍 속 비밀, 과연 루시아와 태경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지게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튀어오른 그의 몸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피를 흘리는 태경을 둘러쌌습니다. 꽤나 건장한 문태경은 아직 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는 이들이 단순한 사고 목격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이다. 오늘 끝낸다. 그들은 그렇게 낮게 속삭이며 신음하는 태경을 외딴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혔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그의 몸이 내던져졌습니다. 구두발이 내리꽂혔습니다. 옆구리에, 등에, 얼굴에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습니다.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문태경은 바닥에 고꾸라진 채 피를 토했습니다. 의식이 깜빡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변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보낸 한 통의 메시지. 몰래 깔아둔 위치 추적 앱 하나. 그것이 죽어가던 문태경의 운명을 비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득한 창고 문이 다시 삐걱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폭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움켜쥔 모태주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그 손 치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사람 너희들이야. 이날 밤, 죽으라는 명령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추적이 외딴 창고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모태주는 미국에서 파양되던 날의 차가운 눈발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렘의 좁은 골목, 총성과 싸움판, 배고픔과 쫓김 속에서 그는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두려움?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버려진 신발짝처럼 그의 삶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를 할렘에서 건져 올린 사람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모태주는 그녀에게 충성했고 그녀는 그를 사람답게 살게 했습니다. 최근 스텔라장이 민세리 일로 정신줄을 놓고 루시아를 배신할 때조차 모태주는 결코 루시아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경험해보았던 모태주는 의리를 지켜야 할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루시아는 이런 모태주를 한없이 신뢰하고 위험에 빠진 문태경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조폭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모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 오늘 여기서 죽을 사람은 너희가 될 수도 있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샷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조폭이 쓰러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튀었고 쇳내가 풍겼고 폐 안으로 차가운 먼지가 들어왔습니다. 태경씨, 지금은 죽은 척해야 삽니다. 모태주는 숨이 끊어져가는 문태경을 겨우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조폭들의 추가 지원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회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창고 뒤편, 버려진 철제 컨테이너 근처에서 모태주는 의식을 잃은 조폭 하나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살 길입니다. 그는 태경의 겉옷을 벗겨 조폭에게 입혔고
조폭의 몸을 짐짝처럼 차곡차곡 구겨 넣은 뒤 석유 냄새가 스며드는 공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성냥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불길이 산소를 잡아먹듯 번져 올랐습니다. 모태주는 불꽃이 하늘로 솟는 걸 바라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믿겠지. 그 녀석이 타는 동안 모태주는 부서진 창고를 빠져나와 세상이 모르는 어느 골목으로 문태경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틀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태경은 고열과 피멍, 숨이 넘어갈 듯한 통증 속을 헤매며 겨우 살아났습니다. 모태주는 그 옆에서 물을 적신 천을 이마에 대며 버텼고 밖에서는 조폭들의 추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모태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장 불안해진 사람은 루시아였습니다. 태주씨 제발 연락 좀 받아요. 루시아의 손은 핸드폰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발신 기록만 6번. 모두 응답 없음이었습니다. 모든 예감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태경 씨도 연락이 안 돼.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회장실. 그리고 그가 늘 잠가두던 회장실 서랍. 그곳에 보관된 비리와 악행의 증거들은 민두식을 협박해 문태경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루시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다시 회장실로 돌아가 숨죽이고 테이블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디 있지? 손끝이 책상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나무 결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이다가 작은 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루시아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덜커덩. 잠금 장치가 풀리는 작은 소리가 회장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랍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서랍은 민두식의 악행이 모여있는 판도라의 상자일 것이라 루시아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폭행 지시서, 뇌물 명단, 협박 증거들,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서 민두식을 구속 조치해서 태경 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참고 서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서랍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금이 간 액자 하나였습니다. 유리 뒤에는 민두식, 공 실장,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공 실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공 실장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의 아이는 너무나 작고 귀여웠고 그리고 어딘가 낯익어 보였습니다. 루시아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아래에는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굵고 단단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진 종이 위로 민두식의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을 경우 공 실장에게 가족의 집을 모든 것과 함께 물려준다.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의 집을 공 실장에게? 그 문장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민두식이 평생 부리던 공 실장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니? 그것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루시아는 다시 서랍 속을 뒤졌습니다. 봉투 아래 두 번째 사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루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공 실장은 어린 경채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듯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분명히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아이를 내려다보는 간절한 시선, 입가에 번진 떨리는 미소. 그것은 비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충복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성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사진을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 실장이 경채 씨의 친모였다는 건가요? 불현듯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한자리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공 실장이 경채를 그토록 감싸고 지켰는지, 왜 평생 민두식의 소나기 아래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견뎌왔는지, 왜 20년 전 그 참혹한 바꿔치기 사건도 혼자 떠안고 살았는지, 왜 경채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공 실장이 가장 먼저 달려왔는지, 모든 질문의 답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경채 씨는 민두식의... 루시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공 실장은 민두식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평생 곁에서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비서로 살아왔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열어젖힌 서랍은 악행의 판도라가 아니라 숨겨진 모성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 실장은 큰 아들 민지섭의 생모가 살아있을 때 집에 들였던 가정부였습니다. 22살, 시골에서 올라온 공 실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큰 저택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애처로운 눈빛. 그는 조용히 일했고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 실장이 민두식 회장 댁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의 정실 부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희대의 미인이었던 부인은 신병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눈빛이 흐려졌으며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민두식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건설 입찰에서 연이어 낙찰을 받았고 경쟁사들이 하나둘 무너졌으며 정치권과의 연줄도 탄탄해졌습니다. 민두식의 이름 석자가 업계의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모님은 결국 무당집을 차리고 저택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이 나를 죽이려 해요. 떠나던 날 사모님은 어린 지섭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공 실장을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집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불쌍한 아들 지섭을 돌보아 주던 공 실장은 이내 회장 사모가 될 꿈을 꾸었습니다. 밤이면 민두식이 서재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차를 따라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깨를 주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 실장은 민두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넌 이제 내 사람이야. 공 실장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곧 정실 부인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첫 부인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민두식은 어떤 여자와도 정식 결혼을 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그런 건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곁에 있어. 공 실장은 배가 불러왔고 딸을 낳았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비서가 돼. 평생 내 곁에 있으면서 이 집을 지켜. 그게 너와 경채를 지키는 길이야. 공 실장은 그렇게 비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 있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할수록 민두식 회장은 악의 화신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협박과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돈과 권력만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그의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경채가 미국 유학 중 사랑에 빠져 결혼을 원했지만 민두식은 마음이 여리디 여린 호세가 자기 딸의 앞날을 가로막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안 돼. 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놈이야. 하지만 아버지, 전 호세를 사랑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민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채를 데려와. 당장. 아버지가 무서워 거역하지 못하고 경채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경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호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경채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 공 실장은 큰 사모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당이 된 큰 사모님은 전화기 너머로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세의 핏줄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어린 피부치라도 살려두지 말아야 해. 공 실장은 전화를 끊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자기 딸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알리지 못한 미안함과 동시에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간이었습니다. 평생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딸 앞에서조차 비서였습니다. 경채가 아플 때도 울 때도 그저 공 실장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랐지만 경채는 그저 공 실장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인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공 실장은 작고 창백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큰 사모님 무당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살지 못할 운명이었구나. 공 실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 다친 눈꺼풀, 그리고 고요함. 그 순간 공 실장의 귀에는 자기 딸 경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제발 제 아기를 보여주세요. 공 실장은 그 울음소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손녀를 안고 병원에 가던 중, 건강하고 힘차게 울고 살아있는 아기를 만났습니다. 공 실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 데려와서 경채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경채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있어. 경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으며 웃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 그 아이가 민셀이었습니다. 공 실장에게는 아기가 바뀐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핏줄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은 경채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경채가 살아야 했습니다. 경채가 웃어야 했습니다. 경채가 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경채 또한 세리는 그저 자기 딸 민셀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세리야, 엄마의 세리야. 경채는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공 실장이 20년 전 아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채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경채의 마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 딸은 회장님만큼이나 강한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죽은 미소가 자기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채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김선재 변호사를 믿는 어리석은 짓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 김선재만 사라지면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 수 있어. 김선재 변호사는 경채와 파혼을 선언하고 이제는 동생 민수정과 결혼하겠다고 설치면서 집과 회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 민수정과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큰아들 민지섭은 콩가루 집안의 행태라고 비웃었지만 민수정과 김선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연못은 예전부터 사고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흙이 미끄럽고 돌이 솟아 있어 한 번만 미끄러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선재씨, 잠깐만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20년간 감정을 죽이며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선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얘기하시죠. 내일은 늦어요. 경채 아가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진실이요. 김선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공 실장은 앞서 걸었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왔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은 검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김선재가 멈춰섰습니다. 공 실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선재 씨,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뭐라고요? 미소가 경채의 친딸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리고 세리가 바뀐 아이라는 것도.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채는 이제 막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겨우 버티고 있어요. 세리를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채가 알게 된다면? 자기가 20년간 딸로 키운 미소가 진짜 친딸이었는데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경채는 미쳐버려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내가 지난번에도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공 실장이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딸이요. 그 순간 공 실장의 손이 김선재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내내 와인을 들이켰던 김선재는 속절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으끄. 첨벙첨벙 허우적거리는 소리에 뒤섞이며 애타게 공 실장을 불렀습니다. 공 실장님. 김선재는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돌에 미끄러지고 흙이 무너지고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김선재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살려. 주세. 요.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김선재의 손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물거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새벽 1시, 공 실장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늙고 텅 빈 얼굴. 괜찮아. 괜찮아. 공 실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경체를 지켰어. 내 딸을 지켰어.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해. 김선재도 없어. 증거도 없어. 공 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경채는 세리와 함께 살 수 있어. 민씨 가문도 조용해질 거야. 수정이도, 지섭이도 모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그저 엄마였을 뿐이야.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난 그저 경채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공 실장은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선재 씨.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았어. 너무 정의로웠어.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내 딸은 살아야 해. 경채는 행복해야 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도 공 실장으로 살아야지. 그녀는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공 실장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경비가 연못에 떠오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없게 집에서 사람이 죽어. 민지섭이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김선재 변호사는 식사 후 귀가한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미끄러운 지형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누구도 공 실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